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수도 서울은 600년의 나이를 가진 국제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들이 오늘날 서울에 살면서도 이 서울의 역사는 어떻게 돼 있는가? 어떻게 해서 서울이 생겼는가? 옛날에는 무엇이라고 불렀고 인구는 얼마나 됐고 서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것을 아시는 분은 아마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울 600년사를 쓰신 언론인이신 김영상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건강하시죠? 네. 네. 이번에 수고가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울 600년사를 쓰시느라고 아주 많은 시간 힘드셨다고요. 네, 저 하는 대로 했는데 네. 한 달 만에 재판을 냈으니까 호응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가 되겠고 네. 또 나는 사실은 이걸 쓰면서 우리 역사에 관한 관심들이 얼마나 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역시 우리 역사를 알고 싶어하고 또 우리의 피와 살이 됐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남겨줬던 어리라든지 이런 데 대한 욕구가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대단하다는 걸 난 느꼈어요. 네, 제가 잠깐 네. 이 책을 보겠습니다. 네, 이 책이지요. 네. 네. 이게 언제 저거 하셨습니까? 이 발행을 언제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여기 발행 일자는 3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네네네. 3월 말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판은 그렇게 나왔고. 예, 그렇군요. 네.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좀 내용. 네, 여기에 우리 서울이 지금 현재 수도가 된 지 600년이 되는데 네. 600년 전에 여기를 수도로 삼았던 네. 연유와 네. 또 내력 네. 또 거기에 대한 도성의 축성이라든지 또 그때 도시계획에 따른 종묘 사직단을 어디다 앉혔다든지 네. 또 그는 무슨 역할을 하고 또 도성은 어떠한 규모로다가 이렇게 앉혀서 도성은 뭐를 상징하고 있었든지 이런 거를 다루었고 네. 또 하나는 궁궐 제도뿐 아니라 네. 우리 북악기술이라든지 인왕산 기술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인들의 유적, 네. 집터라든지 또 효자동 같은 것이 왜 효자동이라는 연유가 생겼다든지 막 이런 거를 살폈고 그다음에 청계천에 대한 얘기를 좀 넣고 예. 또 한강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정자라든지 우리 선인들이 갖고 왔던 유적 네. 막 이런 거를 대체로 살펴봤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저희들이 배우기는 조선조의 이태조가 이리로 도읍지를 옮겼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유는 왜 이리로 옮겼을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풍수지리설도 많이 나오고 네. 더군다나 비선도기 같은 것이 상당히 그때 영향을 주었어요. 그런데 역시 한반도의 서울의 지정적인 역할이 네. 대단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무슨 위치가 중앙이라는 거하고 네. 또 그 중앙을 흐르는 한강이라는 것이 저 강원도서부터 입자하는 강화까지 흐르는 네. 순. 네. 옛날에 유군도 참 중요했지만 순이 대단히 의의가 깊었거든요. 또 그 수단이 아주 긴밀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순이라 말씀하시는 건 이제 백기를 배로다가,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연유로 해서 서울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백제 때의 서울이 아닙니까? 네. 이번에 올림픽이 열렸던 잠실벌이 사실은 백제 온조왕이 그러니까 기원전 14년에 도읍을 정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이미 우리 서울이라는 땅이 백제라는 나라의 수도였다. 네. 이런 의의가 있고 또 하나 그 전에는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암사동에 가면은 거기에 선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한 6천 년 전후하는 청동기 시대 때의 유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박물관에서 그걸 지금 노청 박물관으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한강변에서 우리나라의 옛날 만년 전 이전부터의 선조들이 좋은 명당 터전을 찾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백제 후에
여기를 또 탐을 내서 고구려가 와서 70년 동안 서울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라가 진흥왕 14년에 통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400년 서울을 군참지로 네. 남북을 통일하는 하나의 군참지로 서울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점령을 했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신라가 400년 한 뒤에 고려가 그 400년 동안 지탱을 하면서 서울에다 남경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송도 개성에다가 서울을 두고 네. 이 지금 현재 우리 땅에 있는 한양에는 남경이라는 남쪽의 서울이다. 네. 그래서 상당히 서울의 지역적인 관계 또 그 교통적인 관계 또 그 경치라든지 그 뛰어난 그 비옥한 땅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중요시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긴 역사를 가졌던 서울에 이제 새나라를 썼던 이성계 씨가 조선 왕국을 하는데 이제 개성은 고려 땅이었고 또 고려 왕조의 서울이니까 새 서울 어디 정하자. 그 처음에는 계룡산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도요? 네, 그래서 계룡산 가면 지금 신도안이라고 해서 그때 시대에 그 궁궐터를 타박아서 그 도를 섬도를 마련했다가 중지되어 있는 그 섬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거기보다는 서울이 좋다. 그래서 이제 서울을 택해서 서울을 전도를 했는데 그 이제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지정적인 면도 있고 또 그 유치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한 가지는 그 개성에서 멀리 떠나는 일시적인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때 시대로 상당히 무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민심의 그 동향도 좀 참작을 해서 개성에 가까운 곳으로 가까운 곳에 가까우면서 명당 이런 데를 정했다. 이 이태조가 서울로 이 도읍지를 옮긴 후에 역점을 두고 한 사업은 어떤 것이 지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제 요새들 뭐 새로운 용어처럼 이렇게 도시계획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쓰는데요. 네. 그때 시대에 우리는 봐서 이미 도시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봉 정조든이 주관을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우선 먼저 이제 궁성자를 봤죠. 네. 그 궁성자를 본다면은 이제 우사좌묘라고 해서 궁성 바른 쪽에는 사직단을 꾸미고 네. 또 궁성 왼쪽에는 이 종묘를 앉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도성을 또 이렇게 둘레를 해서 도성을 쌓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정치를 중심한 정치 중심가 네. 말하자면 경복궁 앞에 요새 육조 앞이라고 그러죠. 네. 그 육조를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종로거리에다 육주비대라고 해서 상업지대를 중심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일반 민가들이 들어가게 해서 그때 이제 그런 그 도시계획이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시행이 돼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 흔적을 그냥 그대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선 왕조 500년 동안의 그 도시계획은 변함없이 그냥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처음에 여기 그 인구가 얼마로 시작됐습니까? 이태조가 여기에 도읍을 정했을 때. 처음에 그 저기는 뭐 그걸 저 기록에도 별로 없고 확실한 걸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 세종대왕 때가 우리나라에 참 이제 기틀이 어느 정도 잡혔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막 부풀어 오를 때인데 그때 서울이 그 10만 장안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8만에서 10만 정도의 인구가 그때 살았었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일제 시대 때 이제 경성으로 되기 직전에 서울의 인구가 24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울이 얼마나 컸다. 그때 그 서울이라는 규모는 얼마였다 하는 것을 대체로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조가 이 서울로 도읍지를 정한 후에 말하자면은 그 경성이 될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경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까지의 인구가 24만 명밖에 늘어나지 않았었는데 네. 오늘날은 뭐 1000만 천만이 명이니까. 됐죠. 예. 네. 예. 그러면 이 서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수도로 이 명칭을 바꾸었을 때 그때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그때가 저 100만이 좀 조금 넘었어요. 아, 네, 100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비해도 벌써 이제 10배가 늘었는데 45년 정도, 40여 년에 10배가 늘었고. 10배가 늘었죠. 예. 이 지금도 서울 주위에 그 도성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성곽이. 그러면요. 근데 그것은 그 성의 위치는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다 소멸된 데가 많죠.
네, 소멸된 데가 있는데 내가 저 차트를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거를 좀 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게 지금 도성에 있습니다. 이게 사산이라고 그래요. 서울 시내를 둘러져 있는 산을 사산이라고 하는데 네. 처음에 이제 북악산이 있죠. 네. 북악산, 네. 그 경복궁 뒤에. 네.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는 인왕산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남산이 있고 네. 또 동쪽으로는 낙산이 있죠. 네. 이 사산을 둘른 것이 지금 이 40리 둘레의 도성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키로수로 17km가 돼요. 이 둘레가요. 둘레가. 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엔 40리 서울 도성이다. 40리 이렇게 통칭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 그뭐 이 40리가 얼추 많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17km라고. 지금 현재 이 성이 많이 허물어졌는데 이 허물기 시작한 건 역시 일제 시대의 우리의 역사의 흔적을 그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선 제일 먼저 이 남대문 네. 좌우의 벽을 끊었습니다. 이 좌우를 끊은 것은 우리나라하고 저희 나라하고 완전히 합방이 되기 전, 그러니까 합방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것이 1910년인데 1906년에서 1907년 사이에 이거를 전부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허무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이제 일본의 명치천황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네. 그 밑에 이제 대정이라는 사람이 황태자로 있었는데 네. 요새로 말하면 그 친선 방문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오게 됐는데 네. 그 짧은 소견에 일본 사람들이 저희 나라 황태자를 어떻게 서울 도성의 남대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느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흔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대포 한 방울 쏘면 없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참 여론이 비등하고 반대를 하니까 하수수이 먼저 입장을 해놨어요. 북쪽이요. 네. 북쪽으로 해나가서는 이 사람이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로 들어왔습니다. 1907년에. 그런 다음에 이제 191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니까 뭐 저희 마음대로 자꾸 흘러간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됐는데 일부러 허물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자기적입니다. 자기적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남대문이라는 이런 걸 다 없애려고 그랬었는데 네. 그 없애는데 힘도 들 뿐 아니라 그 일본의 야나기 소에스라고 하는 또 그 아주 한국에 반한 그 학자가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도시의 아름다운 미를 일조일석에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이건 죄악이다. 그래서 아하. 그 아주 참 열렬해서 그 우리는 은인이죠. 그 사람 때문에 이 남대문 같은 게 살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게 그렇군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문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아니, 저 남아 있는 성곽의 흔적은 어디가 있는 그래서 지금 것입니까? 저 남대문이 여기인데 네. 여기는 남대문에서 남산 중턱까지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예. 없어지고 여기 이제 이 광희문이라고 네. 지금 그 저 광희동 네, 신당동 네, 안 네. 광희동 있죠. 거기 이것이 요 근자에 복원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동대문 사이 네. 그 사이가 지금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 장수단 공원길이 좀 남아 있지만은 많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대문에서 해화동 사이가 잘 남아 있습니다. 아하. 그게 또 이제 해화문 턱에서 여기 이제 숙정문이라고 해서 지금 삼천공원 뒤에 이렇게 가면은 그 터널 위에 문이 하나 있죠. 네, 네. 그게 이게 지금 가려져 있지만 사실 이게 북대문의 하나입니다. 어허. 4대문 중에 북대문이죠. 네. 여기가 좀 이렇게 잘 남아있어 북악까지 잘 옵니다. 네. 여기 창의문이라고 세금정 넘어가는데 문이 있죠.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인왕산에 와가지고선 이 서대문까지 이 사이가 아주 완전히 많이 소멸이 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어디의 그 성곽입니까? 저것은? 이게 지금 현재 저 인왕산 곡성이라고요. 곡성이라고 인왕산에서 입자 현저동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 사이에 있는데 네. 저거는 그 세종 때 싼 성입니다. 네, 그 네. 성이 이제 태조 때 쌓았지만은 세종 때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쌓고 어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성인데 요거는 지금 거기를 보는 성인데요. 네. 그것이 이제 한쪽은 입작으로 이렇게 오고 한쪽은 접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는데 옆작이 이제 그 바른 안산, 쪽이요? 급작 그 바른 쪽이요. 네, 그렇죠. 여기서 바른 쪽으로 이렇게 안산입니다. 저것이 안산이죠. 그게 이제 옛날에 이제 안산하고 이렇게 해서 거리 연결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지만은 근데 요거는 북악 지금 저 성북동에서 네. 북악을 바라다본 곳의 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숙종 내지 고종 때 많이 고쳐 쌓은 산인데 요 근자에도 많이 이걸 이번에 복원하면서 고친 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세종 때의 그 일절미 포개는 거와 달리 이거는 좀 더 널찍한 정사각형의 돌을 이렇게 쌓아 올렸죠. 네. 그것이 하나의 시대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성을 쌓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저것이 얼마나 뭐 높은지 얼마나 견고한지는 몰라도
집으로 치면 울타리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저것이 무슨 국방이라든가 이 전쟁이 났을 때 그 서울을 보호하는 방어 벽이 된다든가 뭐 이런 의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 산 위에다 저런 걸 쌓으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만리장성 같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성곽에 대한 그 상징을 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데 네. 이조 실록의 태조난을 보면은 그 종묘는 뭘 하는 것이고 사직은 뭘 하는 것이고 이제 도성은 뭘 하는 것이냐 이런 중에 그 도성난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성은 택 내외해서 안팎을 구분해 가지고 네. 비상이라 비상시에 대비하는 것이다. 아하. 이것이 성곽의 그때 의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방적인 저기가 되는 거죠. 그 내외라고 하는 것은 성 안에 있는 거고 성 밖의 여구를 구분해서 더 견고하게 한다 이런데 옛날에는 서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성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심장이다. 네. 이 심장을 지킨다는 건 꼭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서울의 수도의 성은 우리나라의 국방의 상징적인 존재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대문, 사대문, 사소문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종로에다 종각을 지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종을 칩니다. 근데 새벽 4시에 종을 치면은 그걸 파루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문이 일제히 사대문이 열려요. 그래 이제 또 저녁 8시쯤 이렇게 되면은 이 종을 또 칩니다. 그럼 그걸 인정이라고 그래요. 요새 인경종이라고 하는데 그 인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일제히 문이 닫혀요. 그러면 성 밖하고 성 안에 교통이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성 안은 완전히 요새로 말하면 그 통행 금지. 그것이 실시가 되는 거죠. 성 안에서는. 성 안에서요. 성 바깥에서는 사람이 댕겨도 다닙니다. 되지만 네. 성 안에서는 아주 그 완전히 엄격하게 7시 이후엔 못 다니게 8시 이후에는 못 8시 되죠. 이후에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사람이 얘는 이제 못 다니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무슨 상징이냐 하면은 왜 문을 그렇게 해서 문을 닫고 열고 했느냐 하면 사람이 호흡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호흡을 해야 사는 것이고 또 호흡을 하며 살면서 쉬어야 할 때는 쉬고 생활할 때는 생활해야 된다. 활동할 때 활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침중은 일어나서 모든 백성이 활동을 해라. 저녁에는 그만큼 활동을 했으니 이제 쉬어라. 안식처를 준다. 이래서 평화시에 우리나라의 호흡을 순조롭게 나라에서 조절하는 그런 역할의 상징을 했던 것이 도성이고 또 팔문이고 이렇습니다. 그 도성을 쌓을 때 뭐 남아 있는 그 전설이라든가 네. 야산이 그래서 지금 이제 도성을 쌓을 적에 아까 이제 사산을 둘렀다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그 사산을 두는 그 자리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애먹었어요. 정도전하고 무학대사하고 상당히 싸움이 있었어요. 싸움이라는 것보다 의견 대립이죠. 네. 무학대사는 그 안산, 무학까지 합쳐서 성을 쌓아야 된다. 좀 더 넓히자. 그러죠. 정도전은 그럴 필요가 없이 인왕산에서 남산을 직접으로 이렇게 연결하자. 네, 저게 지금 현재 보는 게 선바위입니다. 그 선바위에 저기 바위들이 삭가 쓰고 둘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바위가 있죠. 예. 네. 이것이 이제 이렇게 크로스업하면 저렇게 됩니다. 어허. 저것이 이제 중이 삭갓을 쓰고 있는 바위다. 그래서 그 선바위라고 합니다. 선바위라고 하는데 저거를 무학대에서는 성 안에다 넣자. 근데 정도전은 굳이 저거는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이 대립이 됐다. 이제 그런 전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왔습니까, 저 바위? 안 들어왔죠. 안 들어오니까 무학대에서 한탄하기를 앞으로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중은 선비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닐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는 그때는 뭐 500년이 될지 뭐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네. 좌우지간 그렇죠. 그렇게 네. 한탄했다. 그런 이제 얘기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그 도성에 그 얽힌 얘기는 그 성을 쌓는데 지금도 이제 이렇게 어디를 쌓으면 좋을까 그 의견이 구구할 적에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사산에 이렇게 마루턱에 쭉 이렇게 눈이 왔는데 바깥쪽은 눈이 있고 안쪽은 눈이 녹았어요. 야 이건 하느님이 이 앞으로 성스러운 그 눈으로 해서 우리한테 계시를 해준 거다. 그래서 이 성터를 정했다. 그런 다음부터는 눈 있는 곳과 녹은 곳에 경계를 삼아가지고 거기다가 성을 산 것이 쌓았다. 오늘날 이제 사산의 그 사심이 도성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왈 일컬어서 눈의 울이다. 그러니까 설성이라고 그러죠. 눈의 네. 성. 그 눈의 성이 즉 서울이다. 아하. 눈으로
둘러싼 울타리다. 그래서 예. 서울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다. 아니 이렇게 됐는데 네. 한경지라고 하는 그 옛날 그 책에서 고증한 걸로 보면은 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 때 서울이 서라벌이거든요. 네. 서라벌. 그 서라벌이 어느 덧 서울이 됐어요. 자꾸 이제 우리 말이 자꾸 변하니까 변음이 되니까 그 서울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한 나라의 수도를 서울이라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신라 때뿐이 아니라 고려 때에도 성도를 우리가 보통 불러서 서울이라고 그랬어요. 또 조선 왕조에 와가지고 한성이었지만은 보통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은 서울 간다, 서울을 떠난다 이렇게 서울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로 그 한자로 하는 수도라든지 이런 거는 서울이었습니다, 우리말은. 네. 그래서 그 옛날부터는 서울하고 상수로 눈이 왔다는 그 하나의 그 하느님의 계시라는 주어구가 합쳐서 설성이다 서울을 하는 이런 전설을 했는데 아마 그때는 하늘에서까지 계시했으니까 뭐 이게 하늘이 시키는 일이야 이래서 민심 그 수습에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나. 난 옛날로 생각입니다. 예. 그 도성에 딸렸던 그 중간중간에 사대문과 사소문이라는 게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큰 문, 작은 문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8개의 문이 쭉 있었지 않았습니까? 대문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남대문이 지금 그 서울역 맞은짝에 네. 있죠. 그게 정남향입니다. 그 이제 도성문의 정문이죠, 그것이 정문이고 거기서 이제 입장 서쪽으로 오면은 지금 중앙 그 일보사에서 이 입장으로 바깥으로 넘어오는 고개턱이 있죠. 네. 바로 거기가 소선문 자리입니다. 네. 소위문이라고. 네. 거기서 지금 현재 그 MBC 옛날에 MBC가 있는 곳, 거기가 또 역시 마루터기 돼 있죠. 네. 서울 그 경희궁 자리에서 이렇게 거기가 이제 서대문 자리, 그게 그 돈이문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아까 인왕산을 넘어서 지금 그 자암바퀴로 넘어가는 세금적으로 넘어가는 거기 이제 그것이 소위 이제 북소문격인 창의문이 되죠. 네. 그 창의문에서 이제 이 부각을 넘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청동하고 성북동하고 입장 삼청동하고의 그 마루턱에 숙정문이라서 이제 북대문격이죠. 숙정문이 있었고. 근데 거기서 보면 지금 회화동 지금 그 회화동에서 삼성교로 넘어가는 긴 거리가 거기에 회화문이라고 해서 동서문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금 동대문이 동쪽에 있죠. 네. 그 동대문하고 이제 남산하고 그 사이에 광희문이라고 아까 했던 광희문인데 그것이 이제 남소문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국보 1호라고 그러는 남대문은 나이가 얼마나 된 것입니까? 그게 이제 태조 7년에 도성을 쌓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태조 6년에 그러니까 1397년이죠. 네. 7년에 쌓았으니까 그 바탕은 7년에 됐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600년이 됐군요, 그러니까. 600년이 됐죠. 네. 600년이 지금 저 모습이 그 남대문의 모습입니다. 네, 요새 모습이죠. 네. 그런데 지금 저 모습의 원기틀은 태조 때 것이 아니고 네. 그때로부터 한 26년쯤 지난 세종 3년에 네. 다시 고쳐진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저 기틀하고 그 모양새하고 2층 충루하고 이건 뭐 아주 참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이고 또 우리가 국보 제1호로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목조 건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남대문을 네. 숭례문이라 했죠. 네, 그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시골 사람이 와서 야 남대문이라는 것이 참 명필이더라 그래서 했다고 그러는데 네. 원 남대문이 아니라 원명은 숭례문입니다. 그때부터 숭례문이라고 써놨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숭례문이 다른 거는 보통 문이 옆으로 써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세워져 있습니다. 아하. 또 이와 반대로 동대문은 흥인지문이라도 가지잘 그 가운데다 붙였어요. 어허. 그럼 왜냐하면 동쪽에는 지대가 얕아서 허하다. 네. 그 지를 보기를 두께 해서 글자를 하나 넣어서 흥인지문이다. 이렇게 해서 저거는 옆으로 써서 흥인지문이라고 썼고 네. 이거는 세워서 숭례문이라고 쓰고 지금 남아있는 성문이 모두 몇 개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제 남대문이 남아 있고 동대문이 네. 남아 있죠. 그래서 숙정문은 이제 그런 대로 그냥 남아 있고 네. 또 이제 이 광희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문 중에 가장 원형을 그냥 보존하고 있는 것이 창희문이죠. 네. 창희문. 그래서 여러분은 사소문을 보고 싶은 대표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창희문을 가서 보시면 아주 그 조그만 문이지만 탕실하고
아주 견고한 맛이 아주 그대로 남아 이 있습니다. 몇 년이나 됐죠, 창의문은요? 장이문은 역시 그것도 그 송쌀째 같이 쌌으니까 그것도 600년의 연륜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다락은 그 위에 쓴 그 층, 그 다락이죠. 다락집은 기와집은 임진왜란 때 전부 다 그 불이 탔기 때문에 영조 임금 때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0년 이렇게 된 그런 집이죠. 네. 이 지금 보이는 것은 언제적 사진입니까? 저것이 1900년 그 1985년대 사진 내지는 1905년대 사진을 내가 많이 모았는데 네. 저거는 지금 1985년경 네. 1905년경쯤의 사진입니다. 어디입니까, 저게 서대문인데 네. 지금 거기 전차가 이렇게 전차길이 나 있죠.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전차길을 처음에는 헌지 못하고 전차길을 그 문을 통해서 냈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거기 왕래하는 그때 시대의 그 의상이라든지 여인들의 모습이 변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예.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북청문인데요. 북대문이라는 거예요. 삼천공원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다락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은 평상시에 쑥 닫아 있었어요. 네. 왜 닫냐면 저 문을 열어놓으면 장안에 부녀자들이 바람이 나서 풍기가 물러나진다는데 요새 열어놔서 아마 이렇게 풍기가 물러나는지 어떻게 모르지만 그때는 저걸 닫아놨습니다. 네. 근데 그건 풍수학적으로 하는 근데 얘기고. 그게 왜 그 북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걸 닫아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남쪽은 들락날락하는 네, 사람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 반대죠. 네. 뭐냐, 남쪽은 양기가 서리고 네. 북쪽은 음기가 서린다. 그래서 이제 좀 북쪽 아닙니까? 네. 북쪽인데 이 문을 내놓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북쪽으로 왕래하는 그 교통의 편리가 별로 없어요. 아, 저문이. 저문이. 예. 근데 그냥 편리가 없는데 열어놓으면 국방상 어려우니까 네. 닫는 것이 좋다. 그냥 닫으면 웃으니까 무슨 학설을 놓고서 거기다 갖다 음양설을 이렇게 놨는데 그 우리나라 옛날에 풍수학설이라고 그러지만 다분히 실용적인 거 아주 과학적으로 봐서 이것이 합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많이 그걸 이용을 했습니다. 예. 서울에는 그 창덕궁이라든가 경복궁, 네. 또 그 덕수궁 등 그 옛 대궐들이 잘 보존이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이 예전의 궁궐 제도는 어떠했습니까? 지금 잘 보존됐다고 할 수는 없고 가장 그래도 그런 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창덕궁 아닙니까? 네. 근데 창경궁은 지금까지 창경원이라고 했다가 일제가 아주 그냥 그걸 뭐 아주 거의 없다시피 연멸시킨 거를 요 근자에 다시 복원을 했죠. 복원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경복궁은 그런 대로 그냥 정전, 근정전이라든지 경회로가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 경복궁의 터전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경복궁이 지금 여러분 아다시피 광화문이 있고 광화문에서 이제 근정문이 있고 근정전이 있고 사정문이 있고 사정전이 있고 이래서 이제 강령전이 있고 교태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쭉 담장으로 다 연결돼서 쌓여 있습니다. 네. 그거를 구중궁궐이라고 그래요. 구중궁궐.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야 그건 무슨 일이야 궁금하다 이러잖아요. 그 구중궁궐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없어 궁금하다는 게 궁금하다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구중궁궐에서. 네. 그걸 구중궁궐에서 벼슬이아치들도 거기는 마구 못 들어갑니다. 네. 근데 요새 그 사극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사모만 쓰면 아무든지 들어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 직접 발굴하신 그 자료도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다니다 보니까 연멸된 것이 많습니다. 500년 동안의 역사가 연멸된데 제일 첫째 이 근자까지도 이순신 장군이 어디서 나셨는지 그 동네마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인의 성웅이라고 이렇게 받들고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분이고 참 그야말로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 조상으로 모시면서 그분이 서울서 낳긴 낳는데 어디서 낳는지 그걸 모르고 우리가 지냈어요. 또 세종대왕 하면은 세종대왕이 임금이니까 당연히 그 궁에서 어디서 나셨으려니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거를 제가 아주 완전히 밝혔습니다. 네. 밝혔는데 그 세종대왕은 지금 그 준수방이라고 그래서 지금 통인동, 네. 통인동에서 나셨어요. 네. 그때 이제 왜 거기서 나셨어요? 그 아버지가 태종이죠. 네. 그 태종이 그때는 아직 그 대군으로 있을 때이기 때문에 네. 그 대군의 집을 거기다가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궁에서 살지 않고 나와서 살았죠. 네. 그래서 거기서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어디서 나셨어요? 이순신 장군은 지금 그저 필동하고 이웃에는 인현동이라고 있죠. 네. 인현동. 지금 그저 영복극장 남쪽입니다. 네. 길 하나 건너. 거기에서 났는데 옛날에 그걸 마른내라고 해서 마른내. 내 쪽이 마른내 쪽이다 그래서 마른내라고 건천동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나신 거를 밝히기 위해서
참 여러 문헌을 해서 그걸 내가 향토 서울이라고 하는 논고 잡지가 저가 있는데 서울 시사편찬위에서 쭉 나오는데 그 3권에 제가 그걸 밝힌 뒤로는 이순신 장군은 서울의 인현도인 건천도에 나셨다. 이것이 아주 정설로 이제 완전히 굳혀져 있습니다. 예. 네. 이 서울 600년사를 보면은 그 청계천의 옛 모습을 많이 담았던데요. 그러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청계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많죠. 그 청계천이 서울의 명당수입니다. 전 도성의 명당수죠. 네. 명당이 이렇게 이름이 흘러서 그냥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빠져나가서 중량천으로 흘러가지고 네. 다시 거기서 동쪽에서 깨서 서쪽으로 가죠. 네, 한강과 네. 이제 제주죠.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옛날에 실개천 같은 건 있었지만은 서울의 명당수를 하고 해서 다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천이요. 지금 저거 저 개울을 사진입니다. 열었다. 근데 그죠? 이게 지금 청계천입니다. 네. 여러분 이후로 지금 현재 도로가 거기 쓰고 그 밑에 차가 왔는데 그 밑에 이런 좋은 뚝과 물이 흘렀다는 게 전부는 어디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었습니까? 이것이 이제 북악산에서 흘러내리는 물, 네. 북악산에서 또 인왕산에서 흘러내리는 물.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요 세종로 네거리 예를 들자면 광화문 소방서 있는 데라고 그럴까요? 네. 그쪽으로 이제 밑을 보면은 그게 청계천 옛날 그렇죠. 물줄기가 네. 있거든요. 있죠. 그걸 거기부터 먼저 덮은 것은 언제입니까? 그게 옛날에는 거기 복개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 복개를 한 것은 우리 해방 후에 허종 그 시장님이 할 때니까 1958년에 복개가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1958년에.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세종로 네거리는 그것과 관계 소종로 없습니까? 네거리는 그런 세종로 개장이 네거리. 없었고 네. 지금 현재 그 세종문화회관 뒤로 다 도렴동으로 있는 데가 있죠. 네. 그것이 사실 흘러내려온 개천을 겁니까? 따라서 온 글이죠. 예. 그것이 흘러서 지금 동아일보사 앞에서 그렇죠. 꺾여서 동쪽으로 갑니다. 예. 동쪽으로. 네.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가가지고선 아까 나왔던 대광교라고 하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종로 네거리에서 을지로 네거리 가는 네거리로 길이요. 가는 그 중간에 있죠. 네. 그래서 거기를 청계천이 뚫고 나가는 거죠. 네. 뚫고 나가서 동대문 이렇게 가서 하는데 이것이 대광교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로 네거리에서 청계천 이 을지로 네거리로 가는 거기에 있는데 이것이 아주 우리 서울에서는 제일 큰 돌다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큰 대자 넓을 광이다 대광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에서 어서 건너가십시오. 건너오십니까 이러죠. 그 종로가 옛날에 상가거든요. 상인들이 거기 모여 살았어요. 그 거기 상인을 시장을 보러 가려면 저 다리를 건너고 건너가야 되니까 그 인사가 건너오십니까? 네. 안녕히 건너가십시오. 그게 인사가 됐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래서 저것이 이제 오관수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동대문에 가서 성 밖으로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오관수문을 해서 그 밑으로다가 물이 흐르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문을 닫기도 합니까? 아니죠. 저건 못 닫지는 닫습니까? 않고 네. 물이 흘러내려가게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가면은 가시철망 같은 이런 저가 닫혀 있죠. 왜 그건 닫혀 있냐면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면 임꺽정이라고 하는 그 의족이라고도 하고 하는 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도덕이 저기로 시내를 침입했어요. 도성을 닫아서 자꾸 근무를 하니까. 네. 그래서 그 홍벽조 씨가 임꺽정을 쓰는데 저문을 임꺽정이가 이렇게 잠입했다는 이제 그런 예가 나오는 그런 문임 이제 달입니다. 오관 수문이죠. 그러니까 수문이라는 게 물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금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이것이 이제 수표계인데요. 네. 이것이 이제 복개 직전에 수표계입니다. 네. 이것이. 네. 그래서 이제 저 다리를 마늘 모모냐로 이렇게 다듬고 그 위에다 설공차를 올려놓고 또 거기다 난간을 놓고 네. 이렇게 했는데 저거는 우리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그 돌 다리일 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에서도 저런 모양의 다리가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근데 저 교각을 마름모로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수압을 덜 받기 위해서 그런 지금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이제 저 청계천을 허물어다가 지금 철거하는 작업이죠. 그 철거할 때 어느 다리를 뭐 그래서 이렇게 전부 넘버를 넣어놓고 그래서 하나다가 지금 장tun단공원에 복원이 돼 있죠. 네. 그것도 내가 살리느라고 아주 조금 고생한. 이것은 적입니다. 뭡니까? 이것이 이제 그 다리가 지금 내가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다리를 더 가깝게 보면은 저렇게 다리가 마늘목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위에 다시 또 돌이 있고 그 위에 또 이렇게 해서 난간까지 하는데 아주 아름답죠. 예. 아름답습니다. 네. 근데 여기 얽힌 또 그 얘기가
그냥 청계천 하면 그냥 물로 흐른다 그러지만 서울 시민들의 뒷뜰락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가서 놀고 그랬는데 그 애들이 여름철이면 가서 미역도 감고 또 부녀들이 빨래도 하고 물이 그렇게 맑았다는 얘기 뭐 아니겠어요? 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요새 한강수만큼이나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서울 중심지 안에 도성 안에 있었던 이제 청계천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고요. 이 도성 바깥을 유유히 흐르는 한강은 네.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한강 주위에도 뭐 그 정자도 많고 유적지가 많이 네.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궁성을 놓고 한 명당이 청계천이고 네. 서울 도성을 놓고 한 명당수가 한강 아닙니까? 아하. 그렇죠? 예. 그 한강이라는 것은 저 오대산 우퉁샘물안에서 흐르고 또 북한강은 그 금강산 만폭동에서 흐르고 이래서 서울에 와서 지금은 한강을 다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다 하지만은 사실 그때 시대에 한강은 한남동 그 앞을 흐르는 강이 한강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에서 흘러서 나가면 용산 가면 용산강이죠. 아하. 또 마포에서 이제 가면 그 서강이라고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그래서 요것이 지금 현재 저 하류로 가서 요새 절두산이라는 게 네, 있죠. 네, 네. 그 절두산이 이제 그게 그 잠두봉인데 네. 그 절두산에 그런 시설물이 있기 전에 저게 잠두봉 광경입니다. 네. 그때는 물이 없어서 이렇게 개펄처럼 돼 있고 저 산이 이렇게 돼 있겠는데 저거는 그 명나라 사신들이 와서 실상 그 오면은 한강 그 제천정에서 배를 떼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참 시문을 하고서 내가 일찍이 한강의 제천동 한남동에서 여기까지를 시문으로 수를 놓은 강물이다 이런 데 표현을 한 일이 있는데 그 제가 잠두봉이 아주 서울의 절경이었습니다.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압구정터죠. 요새 압구정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네. 그 압구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것이 한남동에서 본 압구정터입니다. 이렇게 삐죽하게 이렇게 나온 데가 압구정터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변했죠. 저렇게 거기가 하는 데가. 아파트가 지금 아주 그러면요. 빽빽히 들어섰군요. 근데 요거는- 옛날엔 저랬군요. 모습이. 요거는 그 마진짝에 지금 옥수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예. 두묵계라고 합니다. 두묵계인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그 아카데미의 번소인 독서당이 있었어요. 네. 독서당. 그 독서당 톱니다 저것이. 지금 아주 그것도 완전히 변해버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잠실 뻘의 입작 그 뚝섬 쪽에서 본 잠실입니다. 저기 그 중간에 섬처럼 되어 그 뽀뽀라 나무가 배구를 하는 것이 그 섬 잠실이죠. 그 지금은 저 승을 놓고 양자가 돼 있는데 지금 지류가 한강이 되고 저 벌류는 메꾸어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앉았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아까 그 한강 아주 저 하류 지금 양천 그러니까 향주산성 밑에 오고 여기 오고 하는 공암나루에 있는 겁니다. 저걸 광주암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광주 땅에서 또 내려왔다 그래서 광주암이라고 그러는데 저것이 지금은 변해서 저게 옛날에는 한강의 한가운데 떠 있었는데 지금은 저거를 비켜놓고 입장으로 다 뚝을 쌌기 때문에 뚝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어허. 우리 세대의 변한 하나의 참 중요한 변迁. 그러면 저 주위에 물이 없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연못처럼 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낚시하고 그러대. 근데 한강 그 물 속에 떠 있던 저 바위하고 그 갇혀 있는 그 연못 속에 있는 것도 조금 좀 운치가 다르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겠죠. 네. 근데 그 옛 서울에 이런 사진들을 어떻게 다 입수하셨습니까? 그게 뭐 뜻이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옛날에 있듯이 나 같은 이렇게 참 재주 없는 사람이 이만큼 모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좀 고생이 있었죠. 네. 없었던 건 아닌데 뭐 어떤 거는 그 외국에서 어떤 서적이 있다 그래서 그걸 알면 어떤 연줄이 있어서 어떻게 구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내가 이제 복사해서 얻은 것도 있고 또 그 옛날 터를 찾아서 내가 찍은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그 한강의 사진 같은 거는 내가 직접 카메라를 밀고 다니면서 찍은 그래서 저거를 1950년대 서울이라 이런 그 화보를 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서울 역사에 관한 집필을 계속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도 그 머릿만에 썼는데 이 원고가 사실은 30년 만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나는 왜냐하면 서울의 역사를 더듬다 보니까 참 방대한 양인데 부분적으로 내는 것보다는 좀 완성하면 내고 싶었다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또 70살이 넘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 이게 남길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우선 남겨놓고 지금 요 후편으로 이제 남산의 얽힌 얘기라든지 네. 창덕궁, 창경궁, 또 성균관 뭐 이런 데 얽힌 얘기, 낙산의 얘기 이래서 여러분 설렁탕 뭐 이렇게 얘기가 지금 그 설렁탕의 선농단에서부터 나온 그런 얘기까지도 제 2집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네. 좀
발로 밟으면서 밝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향은 원래 어디십니까, 선생님? 내가 낳기는 아산 충청남도 아산이라고 있어요. 아산만에서 여러분 혹시 놀러 갔다 보면 남쪽으로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가톨릭 성당이 바로 그 동네에서 났어요. 네. 공설이라고 하는 데서 낳고 낳긴 거기서 낳지만 생활은 쭉 서울서 했고 또 우리 할아버지께서 서울 사람 분인데 그 일제 때 정말 참 서울을 떠나서 낙향을 했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서울 태생이고 나는 시골에 낳았지만 거기서 이제 10살 후에는 서울에 와서 쭉 해서 이제 서울 사람이 됐죠. 네. 이 언론계에는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그 내가 해방 전에 매일신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가서 한 1, 2년 하다가 해방이 되니까 뭐 여러 군데서 직종을 바꾸라는 사람 모교에서는 와서 선생을 좀 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참 기왕이면 해방에 우리 참 그 환희 기쁨을 좀 내가 스스로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보자 그래서 이제 서울신사에서 쭉 있었어요. 거기서 한 10여 년 있다가 4.19 후에 제가 다시는 언론계에 안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4.19 후에 동아일보사에서 편집국장을 와다 그래서 4.19가 나던 그냥 2달 후죠. 그냥 7월 1일부로 편집국장으로 가서 동아일보에 몸담은 것이 한 10여 년, 73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집국장도 하고 심의실장도 하고 뭐 수석정책위원장도 하고 그러다가 73년에 그걸 그만둔 뒤에 이제 퇴역이 된 거죠. 그러시군요. 이 인구 1,000만의 올림픽을 치룬 국제 도시로 이 서울이 그렇죠. 말하자면 발전을 했다고 네. 그럴까요? 비대해졌다고 그럴까요? 대단히 커졌습니다. 네. 오늘날의 서울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랑스러운 서울이죠. 예. 자랑스러운 서울인데 내 알기에는 이 자랑스러운 서울을 우리가 우리 선인들이 네. 남겨놓은 발자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전을 시키는 그 방도가 좀 일찍부터 강구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연멸이 됐어요. 이제부터라도 그런 그 자랑거리를 좀 더 살려가면서 또 우리가 되새겨가면서 세계로 발전하는 하나의 대도시로 그렇게 비약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 것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대도시로 그렇습니다. 비약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 우리가 지금 올림픽을 치러 가서는 뭐 금메달 몇 개다 그러는데 난 금메달보다도 올림픽을 치러서는 저력을 나는 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저력은 어디서 나왔냐? 우리가 문화제를 했고 한강 그 개막제를 하고 이럴 적에 외국 사람들이 뛰음박질이나 이런 운동에서부터도 거기에 놀랐어요. 그럼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쌓았던 문화적인 저력 이것이 이를 우리가 발전시켰다고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와장 하나, 주춧돌 하나라도 지금 현재 선조가 남긴 유서 있는 곳이라면 남겨가면서 새 도시로 발전하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 변변치 않은 말씀을 여러분 장시간 드려서 네, 서울에 몸 담고 이 서울서 생활하고 살고 하는 사람들은 서울이 600년의 역사를 알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선생님과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600년사를 쓰신 언론인이셨던 김영상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그 과거 600년의 역사를 간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밖에도 더 자세한 많은 재미있는 얘기들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드리고 작별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